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3.1운동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와 의의까지 살펴봤고요.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드디어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됐고, 어떤 정부의 체제를 갖췄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는요, 한 군데에서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려 3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한인 국민의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의 서울에 한성정부가 세워졌고요. 세 번째로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임시정부를 세우는 목표 자체가 통일된 어떤 하나의 딱 단결된 그 움직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3군데나 있으면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3군데에 있는 의회를 한 군데로 통합을 합니다. 어디로 통합했냐? 바로 상하이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하이로 통합을 한 이유는요. 일단 우선 상하이, 왜 하필 상하이냐? 그 당시 상하이는 어떤 도시였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그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죠. 서해안 쪽에 있는 이 상하이는요, 세계 국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다른 외국이 방문을 할 때 상하이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가면 외교 공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뭐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도 상하이에 있었고요. 일본 공사관도 있었고, 프랑스 공사관도 상하이에 있을 만큼 상하이는 외교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우리가 임시정부의 위치를 정하게 된 게,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외교론자들의 어떤 힘이 좀 더 셌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이 이제 뭐 다양했지만 크게 3개로 나누자면, 첫 번째, 이승만을 대표로 하는 외교론이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것이 외교론이고요. 두 번째, 무장투쟁론이 있습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에 맞서 싸워서 일본을 물리치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희 선생님이 계시죠. 세 번째로, 실력을 길러서 경제력, 뭐 교육, 산업, 이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실력 양성론 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그 상하이로 선택하게 된 게 일단은 외교론의 어떤 주장이 좀 강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임시 대통령의 외교론자였던 이승만 선생님이 자리에 앉게 되고요. 국무총리에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이동휘 선생님이 최초의 초대 임시 국무총리로 앉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임시정부는 외교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장투쟁론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정부의 기본 틀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본 틀은 어떻게 잡았냐?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3권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를 3개로 다 쪼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국민들의 대표들이, 복수의 대표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 민주공화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919년 4월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통합된 다음에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지도가 낙서가 많이 돼 있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드디어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한반도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하이랑 이 한국이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2시간 이내에 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비행기도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엔 이렇게 철도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둘 사이에 연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여기 있는데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시정부와 우리 민족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밀 조직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자, 대표적인 기구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통부고요. 나머지 하나는 교통국입니다. 자, 연통부와 교통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단 연통부는 국내에 비밀리에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국내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법령도 전파하고요. 공문도 내려오면 알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임시정부에 전달도 하는데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게 뭐냐? 교통국입니다. 이거는 통신기관이라 그래서 일본의 동향이 어떤가?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임시정부에 알려주고 또 우리 민족이 모은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타국에서 독립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임시정부에서는요, 독립공채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채권이라는 거 배우셨을까요?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채권이 뭐냐면 정부나 기업이나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빚을 지는 겁니다. 빚을 지고 돈을 빌린 대가로 채권이라는 문서를 주면 나중에 몇 월 며칠에 이 채권을 가지고 오면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그 문서인데요. 이제 임시정부가 독립공채를 사람들한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이 그 채권을 얼마씩 주고 사면 그 금액만큼 나중에 독립을 했을 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고요. 또는 이제 사람들의 기부금, 의연금을 통해서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냐? 일단 상하이에 설치를 했다는 게 외교론을 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김규식을 정부 대표로 임명합니다. 이미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동안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래서 김규식을 임시정부의 대표로 임명을 한 겁니다. 좀 더 이제 공식적인 그런 대우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는데요.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강대국 자리에 올라간 미국의 힘을 빌려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한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외교 활동을 벌이는 그 중심 기관으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는요, 중국 순원정부의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의 이동희 선생님을 앉혔다고 한 것 역시 무장투쟁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 주로 남만주 지역에 그 임시정부 이름으로 그 광복군 독립군 이제 부대를 만들고
관리를 하면서 무장투쟁도 준비를 했고요. 문화활동으로는 임시정부 이름으로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임시사료편찬위원회를 운영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는 등 기록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시정부 활동은요, 수립된 지 몇 년 만에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그 배경은요, 연통부랑 교통국이 일본에게 조직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국내와 임시정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임시정부는 지금 상하이에서 활동하는데 국내에 있는 우리 민족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죠. 그 다음에 지금 한 3년, 4년 동안 외교를 위해서 지금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거기에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외교 활동에 대한 무장투쟁론자들의 비판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돈이면 독립군 키워서 벌써 전쟁해서 이겼다. 지금 외교한다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1920년대 이제 사회주의가 서서히 확장을 하면서 임시정부 내에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좀 임시정부가 삐그덕삐그덕 거리게 돼요. 그래서 1923년에 임시정부에서는 국민대표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럼 논의를 해보자. 여기서 결정합시다 라고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가 파가 나뉘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금 임시정부의 체제를 조금 고쳐서 새롭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좀 손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그냥 임시정부를 없애고 다시 만들자. 새로운 단체를 다시 만들자라고 하는 창조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은요. 국민대표회의가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게 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난 도저히 이제 임시정부랑 같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창조파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하게 되면서 임시정부의 힘이 세력이 약화되고 침체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임시정부 활동 이전에 이승만이 그 국제연맹에 위임통치 청원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이후에는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김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시고 이후에 이승만 탄핵 이후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임시정부의 중심 인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 독립운동가들의 유명한 명언을 실어 놓았습니다. 김구 선생님부터 신규식, 신채호,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지청천 선생님까지 여러분이 들어볼 법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새롭게 배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정신을 한번 이 명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어떤 세상을 꿈꿨는지, 그분들이 남겨주신 이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